행정기관이 무슨 계획을 확정 발표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나 국민은 그걸 믿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잖아. 우리가 앞서 배우는 신뢰보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 입시 계획 같은 거, 대학 입시 계획 이런 걸 확정 발표를 했어.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뭐 이렇게 과목이 어떻게 되고 뭐 배점이 어떻게 되고 계획. 그래서 나는 수험생으로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공부를 했단 말이야. 내가 시험 볼 때는 바뀐 계획대로 되니까. 근데 갑자기 또 계획을 또 바꿔. 정부에서 계획을 폐지하거나 변경을 해.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발표한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행동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또 계획을 폐지 변경하는 게 어딨냐. 신뢰 보호를 위해서 원래 계획을 유지시켜라. 원래 계획을 유지 존속시켜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 이게 국민에게 인정이 되느냐. 그 권리가 인정되면 국가는 의무가 있는 거가 돼. 국민의 권리가 인정되면 국가는 그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안 따르면 그걸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또 있지. 반대로 얘기하면 또 하나는 행정기관이 무슨 계획을 확정 발표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환경이 바뀌었어. 상황이 바뀌어서 이 계획을 계속 유지 존속시키는 게 안 맞아. 근데도 행정기관이 안 바꾸고 있는 거야. 계획을 폐지하거나 변경을 해야 마땅한데도 안 바꾸고 있어. 그러면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계획을 폐지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느냐. 이 두 가지 주제야. 응?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뭐가 나왔어? 이제 아직 417쪽에 아래쪽에 상가로 5번 계획 보장 청구권이라고 하지. 이거를 계획 보장 청구권을 넓게 말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돼. 원래 계획을 유지 존속시켜라 라고 요구하는 거. 원래 계획을 유지 존속시키지 못한다면 내 계획을 믿고 따른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 조치를, 피해가 덜 가는, 안 가거나 덜 가는 다른 대안 조치를 만들어 달라. 이거는 우리가 경과 조치 청구권.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계획을 믿고 따랐다가 받은 피해를 돈으로 물어달라. 손해전보 청구권, 손해배상이니 손실보상 청구권,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넓게 계획보장 청구권이라고 말하고, 좁게는 원래 계획을 유지 존속시켜라. 뭐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했는데 시험은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와. 그래서 또 어떤 책은 이거를 막 엄청 길게 써놨어요. 한 2페이지나. 시험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의의에서 내가 거기다 써놨지. 원래 계획을 유지 존속시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느냐. 그러니까 국민이 계획을 믿고 따른 신뢰 보호를 내세워서 아니면 계획을 폐지 변경하는 걸 받아들일 테니까 나한테 피해가 덜 가는 대안 조치를 만들어 달라. 경과 조치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몇 년 뒤부터 폐지 변경하든지 해달라라든가 경과 조치 청구권. 이도저도 안 되는 마지막으로 내가 계획을 믿고 따랐다가 입은 피해 배상이나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넓게 계획보장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이야. 인정되느냐. 이게 시험에 중요한 거. 인정 여부 있죠? 우리나라에서 인정된다 안 된다. 첫째, 우리나라 현행법상 국민에게 원래 계획을 유지 존속시키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계획보장 조건을 명시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은 없으며, 통설과 판례도 이 통설 판례 입장, 판례 입장 뭐라고? 원래 계획은 기본적 속성이 뭐래? 가변성. 원래 계획은 항상 변경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계획은 과거 보고 현재 보고 앞에 예상하고 장래 예상. 앞에 이렇게 될 거라. 추세가 이러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고 장래를 예상하고 짜놓는 거잖아. 근데 예상이 빗나가면 그러면 그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폐지 변경돼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원래 계획. 여러분들도 계획 짜놓으면 항상 계획대로 100% 지켜지나요? 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예를 들어 오늘도 우리 계획이 없던 일이 생겨서 가까운 친척이 결혼하는데 거기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에 못 나오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원래 예상에 없던 일이 생겨서 원래의 계획대로 공부를 진행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렇게 변경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응?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기관이 짜놓는 계획은 보통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원래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예산 낭비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익에도 안 맞고, 그죠? 우리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도 계획을 폐지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는 계획을 폐지 변경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 목적과 계획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국민의 피해, 이 비교해 볼 때 국민의 피해는 일반적으로 작은 반면 그 계획을 폐지 변경해야 될 공익 목적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즉 원칙적으로는 국민에게 계획을 계속 유지 존속시켜라고 요구할 권리까지는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계획을 폐지 변경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은 별로 크지 않은 반면 계획을 믿고 따랐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면 이때는 인정될 수도 있겠지. 논리적으로 아직 인정된 사례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원칙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이 중요해. 결론이 뭐야? 통설 판례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계획보장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그 계획보장 청구권을 좀 더 좁혀 말하면 원래 계획을 폐지 변경하면 안 되고 원래 계획을 유지 존속시켜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국민에게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시험에 아주 중요.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이번에는 행정기관이 짜놓은 계획이 현실이 바뀌어서 안 맞게 됐는데 원래 계획을 유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국민이 계획을 폐지나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요새 서울시도 요새 문제가 많아요. 뭐가 문제가 많냐면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고 해.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어디를 이제 선정을 했냐면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마포구에 무슨 난리 나잖아. 얼마 전에 엊그제 뉴스 보니까 거기 공청회 열려고 그러는데 마포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막 들어와고 공청회 문 열었어요. 응? 소위 행정에서는 님비지, 소각장 주소 같은 거는 우리 동네는 안 돼. 참 이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응?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소각장 설치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그죠? 계획이 수립됐는데 아직은 실시는 안 하고 있어. 계획을 확정을 해놨어. 이제 뭐 실시할 예정이래. 근데 현실이 변화돼서 쓰레기 양이 많이 안 나와. 다 뭐 분리 잘하고 친환경 소재로 다 만들고 해서 이제 굳이 소각장을 더 설치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는데 원래 계획을 유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계획을 폐지 변경해라 요구하는 거지, 그지? 그런 그 권리가 있다 그러면 행정기관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한다. 그러면 그걸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느냐?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지. 그게 계획 변경 청구권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도 인정 여부입니다. 응? 포인트는 인정되느냐? 거기 뭐라고 났어? 자, 법에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명문의 법 규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불문법으로서의 조리상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여기도 중요한 건 원칙이죠. 원칙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계획을 변경, 폐지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는 인정될 수 없다. 계획을 폐지, 변경하느냐 마느냐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중요. 그러면 이제 판례, 다음 페이지 나오는 판례가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보면, 자, 1번 원칙, 계획 변경 청구권 부정, 그죠? 인정, 부정이죠? 이 원칙이. 그래서 1번 보니까, 자,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에 주민이 행정기관에게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규정도 없고, 또 두 번째, 도시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은 장기 종합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일단 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에
사정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응? 그러므로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청구권이라고도 하고 신청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을 받고 행정위원이 거부를 했다라도 그 거부한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가 아니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니다. 소송 대상도 아닌 것 같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재판은 거부한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일이죠. 소위 우리 행정법적으로 각하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마찬가지죠. 자, 2번 넷째 줄 끝에 보면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인정 안 된다. 다 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 안 된다는 거죠. 응? 따라서 변경 신청을 받고 불허 통지가 뭐 거부하는 거지. 응? 불허 통지도 역시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 밑에 예외 계획 변경 청구권 부정이라고 오타가 났어. 인정이라고 해야 돼. 응? 응. 그치? 큰 중대한 오타다. 그치? 인정이야. 거기는 이거 책을 이렇게 쓰다 보면 위에 거 따다가 아래 그대 붙이고 수정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 응? 자, 밑에 거는 계획 변경 청구권 인정입니다. 인정한 사례. 자, 1번. 1번을 보면 넷째 줄 끝에 이거는 넷째 줄 보기도 전에 자,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안을 그러니까 입안이란 말은 안을 이렇게 이런 걸 포함해서 짜달라 하는 게 입안할 때 이런 걸 포함해서 짜달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야. 입안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서를 첨부해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있고 그리고 제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또 헌법이 규정하는 개인의 재산권 이건 법에서 아예 이 계획 속에 이런 내용 포함해서 계획안 짜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법이 규정을 해놨죠. 그런 점 다 종합해보면 결론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뭐 할 수 있어? 계획 위반하는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이런 내용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짜달라라고 위반을 요구할 수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그러면 신청권이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거부한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권이 있다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도 이제 간단하게 딱 지문 딱 뜨면 입안 제한 이 말 나오면 다 인정이야. 이건 법이 이미 이런 내용 포함해서 입안할 때 포함시켜 달라라고 제안할 권리 이미 법이 규정해놨다는 거예요. 응? 입안. 그러면 2번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시험 문제 푸는 요령 거기도 보면 입안 제한 나오잖아. 입안. 응? 계획 속에 이런 거 포함해서 안 짜달라. 입안 제한 나오면 결론은 뭐야? 신청권 인정. 그래서 길게 쓰면 시험하는 이렇게 2번처럼 세 줄 낸단 말이야. 세 줄 냈을 때 뭘 봐? 아, 입안 제한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그러면 신청권 법이 인정하고 있다. 응?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는 주민은 납골 시설 설치하는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입안 제한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받고 군수가 반려한 처분, 그게 거부한 거지. 똑같잖아. 이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된다. 다음에 3번도 똑같아. 밑줄 친데. 응? 입안 제한 다 똑같이 아주 그냥 다 전형적이다. 그 행정계획으로 지정된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응? 그 다음 뭐야? 입안 제한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이게 얘기입니다. 응? 1, 2, 3번 다 쉽죠? 딱 단어 보면 결론 나옵니다. 그러나
머릿속 보고 외워야 되는 거. 4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는 뭐야? 여러분, 개인 땅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땅 개발하는 거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니 문화재 보호구역 이거 해제달라. 응? 자기 땅은.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대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머릿속으로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거부한 건 소송 대상이 된다. 응?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은 뭐지? 5번은 좀 복잡한데 여러분 예전에 실내보호원칙 공부할 때도 했던 거야. 이따 밑줄 친데 읽어보자.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련 법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서 일정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걸 신청을 했는데 행정위원회 그걸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한 사람에게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거 되게 또 중요한 판례 자주 나옵니다. 말이 어렵지, 길기도 하고. 근데 자 이런 우리가 앞서 폐기물 처리 사업,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사업 하려는 사람은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 행정기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짜가지고 제출. 그래서 순서가 우리가 지난 시간쯤에 공부했지.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먼저 작성해야 된다.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적정하다. 이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은 자는 그다음 뭐야? 여기까지 1단계. 이거 행정기관 뭐만 검토해? 사업 계획, 사업의 내용이 적정한지 1단계에서 통과시킨 거야. 확정 지은 거야. 그 다음에 2단계 쪽에서 그러면 이렇게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받은 자로부터 이제 이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뭐 하지?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어서 신청이 들어가. 그러면 행정기관은 2단계에서는 뭐만 봐? 사업 계획, 사업 내용은 볼 필요 없어.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다 갖췄느냐 요거만 검토한 뒤에 시설 갖췄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허가 내주는 거야. 따라서 정하면 허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단계적으로 결정하잖아. 이게 사전 결정, 그죠? 이게 최종국적인 처분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봐. A라는 사람이 여기 요 땅에다가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폐기물 처리 사업. 폐기물 처리 사업은 종류가 많아. 쓰레기 처리하는 거야. 그지? 근데 뭐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몇 등급으로 나누고 하는데 A가 같은 폐기물 처리 사업 하겠다고 요 땅에다가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 그런데 이거 환경부 장관이 적정하다고 통보. 이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 사업하는 거 적정하다고 통보. 우리가 여담으로 얘기하면 부적정 통보하면 아예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사업 계획 자체가 부적정하다 그러면 시설을 갖출 필요도 없어. 허가가 안 되는 거니까.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할 자격도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적정 통보, 부적정 통보는 다 상대방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법적 영향을 직접 미치는 처분이다 하는 거 다 배웠어.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 적정하다고 통보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시설을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에다 시설을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땅이 국토부 장관이 이 사람 땅 포함한 이 지역 일대에 대해서 여기는 뭔가 땅 개발 못하게 금지해놨어요. 국토부 장관이 뭐로 했냐면 여기 무슨 자연 보전 지역 이건 그냥 가정하는 거야. 자연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야.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 자연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여기다가 시설을 설치를 못해요. 시설을 설치를 못하면 어떻게 돼, 이 사람? 환경부장으로부터 적정 통보는 받았는데 시설을 설치해서
환경부장한테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가서 그래야 허가를 받을 수 사업을 하는데 시설을 갖출 수가 없어요. 이런 용도의 땅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A가 어떻게 한 거예요? 국토부 장관한테 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이 땅에 폐기물 처리 사업하는 거 계획서 적정하다고 통보받았으니 여기다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의 땅으로 이걸 변경해 주세요. 응? 자연보전 지역이 아니라 무슨 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 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 응? 그래야 자기가 시설 설치해서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안 돼 하고 거부했습니다. 응? 거부한 이유는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 보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안 돼 하고 거부. 그랬더니 그러면 거부를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A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아서 그 땅에다가 시설을 갖춰서 신청하면 허가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국토부 장관이 이거 자연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서 이거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하면 결국 이 사람은 시설을 설치 못하게 되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네. 그러니까 이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는 결국 뭐가 된 거야? 허가가 거부되는 결과나 마찬가지가 된 거지. 응? 그럼 거기 미치신 거 지금 다 이해했을 거야. 이런 결과가 될 때는 이 사람한테 뭐가 있다고 봐야 된대? 응? 국토부 장관에게 이거 행정계획으로 정해진 이 용도 지역 지정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봐야 되고, 응?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거부한 건 뭐로 봐야 된다? 응? 이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으로 봐야 된다. 응? 이런 논리가 된 거죠. 그죠? 응. 자, 행정계획 파트에서는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연결하면 저 앞에 1권 앞쪽에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공부할 때 신뢰보 원칙 공부했죠? 신뢰보 원칙에서 이때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받아들여서 재판했어요. 재판에서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냐? 자, A가 뭐라고 주장했냐? 국토부 장관이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거부한 거 위법이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위법이라고 그랬어요. A는 거부한 거 취소해라고 소송하면서 두 가지 때문에 위법이다. 하나는 뭐냐? 첫째,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 거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은 이런 주장하는 거지. 아니 환경부 장관은 이 땅에 폐기물 처리 사업 하는 거 계획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줬지 않냐? 그러면 그 속에는 이 땅을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가능한 땅으로 땅의 용도를 변경해 준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거지. 그런데 판례는 환경부 장관이 사업계획서 제출받고 적정 통보해 준 거는 폐기물 처리 사업 관련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해서 적정 통보해 준 것이고, 이 국토부 장관이 이 땅의 용도를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건 이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그걸 법률을 보고 국토부 장관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이 땅에다 사업계획 적정 통보하다고 해줬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이 토지 용도 변경 해준다고 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현까지 거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걸 거부했더라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유는 적고,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지금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였고 뭐 계약도 하고 막 준비를 다 갖췄단 말이야. 돈을 많이 들여갖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대한 자기 피해를 입게 됐다 이거야. 그래갖고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 이 거부로 인해서 자기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워낙 크다. 그런데 법원의 심사 결과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상대방이 입은 피해보다 여기를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계속 보존을 해서 환경보호를 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워낙 큰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했더라도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A는
지구만 사건입니다. 응? 그래서 이 5번 판례가 무진장 시험에 잘 나오면서 여러분 앞 페이지 가봐. 지금 말한 거 실력 원칙 관련해서 1권의 페이지 52쪽에 15번 판례. 52쪽에 15번 판례. 찾았어요? 52페이지에 15번 판례 뭐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 환경부 장관이 해주는데 그 속에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거나 해당 토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 용도 변경이라고 생각해요. 그 용도 변경 허가 신청해 오면 그것까지 허가해 준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국토부 장관이 해주는 건데, 그치? 국토부 장관이 그거 신청해 오면 해준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까지 같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또 그리고 실제 지금 내가 된 거는 그 밑에 줄 15번에 다 들어있어. 사건은 조금 다른 거지만 취지는 똑같은 거라서 내가 한 대 모아놨어. 셋째 줄부터 읽어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해 주는 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건 그 취지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해 준 것 속에 그 사업 예정 부지인 토지에 대해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해 오면 승인해 준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이까지 포함돼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려보호 위반도 아니라는,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시 419로 오면, 그래서 그 5번 판례는 그 밑줄 친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죠. 결국은 신청권이 있다. 근데 신청권이 있다고는 인정했는데 결국 소송 결과에서는 국민이 졌습니다. 졌지만 하여튼 신청권이 인정되고 소송 거부한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된다는 건 일단 인정한 사건으로 아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6번도 중요. 자, 읽어보자. 쭉 읽어보면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하여튼 그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게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그럼 뭐 이런 거 외울 때는 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신청권이 있다. 끝. 그리고 외우는 거야. 문장 다 외울 필요 없어. 산업단지 개발계획 딱 나오면 그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권 있다고 해야 돼. 어떤 자? 산업단지 개발계획 안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계획상 산업단지로 조성될 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자, 오늘은 딱 행정계획을 원래 행정계획이 이게 논점이 많아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계약하고 행정지도는 논점이 이렇게 별로 많지 않아서 좀 가볍게 해도 되고. 그래서 밥 먹고 2시부터 오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법상 계약. 자, 용어를 잘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죠. 우선 자, 계약은 개인끼리도 계약하고 개인과 국가 간에도 계약하는데, 이거는 서로 계약을 맺는 자끼리 대등한 관계야.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앞서 배운 행정작용도 행정기관이 법 만들어서 공포해서 공들 지키라, 또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행정행위, 또 오늘 공부한 것 중에 행정계획 같은 거는 확약도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약속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행정계획도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적인 계획도 있지만 비강제적인 것도 있었죠. 근데 요거는 순전히 강제성 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 맺는 거야. 예를 들어 국가가 이러한 내용으로 나하고 계약하자. 상대방 개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는 거야. 거부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는 대등한 관계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뭐 하는 거야? 합의하는 거야. 의사 합치. 이게 계약이야. 그런데 계약을 맺는 목적이 공법상 요거는 이제 계약을 맺는 목적을 가리키는 거야. 목적. 이 공법상의 목적이 바로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를 생기거나 없어지게 할 목적으로. 응? 그래서 국가와 개인 사이에 행정법상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맺는 계약. 응?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하고 구별해야 되는 게 구별 개념으로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행정행위, 또 하나는 사법상 계약. 이런 작용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하고 구별해보자. 이거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대등관계에서 서로 계약하는 양쪽 당사자끼리 의사가 합의되는 거야. 합치해서 맺는 거지. 야, 우리 세금 부과 같은 건 의사 합치되나? 일방적으로는 언제까지 법에 따라 얼마의 세금 내? 나는 내고 싶지 않은데, 그죠? 자, 그런데 계약이란 점은 공법상 계약하고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바로 이 사법상, 그죠? 그러니까 이 사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민법상 인정되는 어떤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려고 서로 간에 계약 맺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적이 다른 거야. 계약 맺는 목적이 달라. 응? 목적이 다르고, 계약이란 점은 똑같아. 그지? 그 다음에 행정행위하고 공법상 계약은 목적은 똑같아. 목적은 행정법적인 어떤 권리 의무 같은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할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행위를 행정행위라 그래.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우월한 힘을 가지고 국민에게 뭐 의무를 부여하고 신청을 받아 우월적 지위에서 너한테 허가한다, 너한테 권리를 준다. 이거는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잖아. 그지? 물론 이제 비스름하게 합의가 된 것도 있지. 나한테 허가 내주세요 하고 신청을 했더니 행정기관이 그래 좋아 너한테 허가한다 하면 합의가 된 것처럼 비춰지지만 계약하고 다른 거다. 계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거잖아. 이거는 대등하지 않은 입장에서 합의가 된 거야. 어디까지나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거야. 행사 조치야. 목적은 같다 하더라도 이거는 성격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거니까 계약하고는 구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 배웠지. 행정행위 공부할 때 쌍방적 행정행위 이런 말도 나오고, 똑같은 말로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이게 바로 이제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요건으로 하는 행정행위인데, 어디까지나 행정행위는 우월적 지위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거야. 그지? 계약은 양쪽이 다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싫으면 다 거부할 수 있고 바꾸자 서로 제안할 수 있고, 그지? 그런 점에서 다르지. 그러면 행정행위에는 다른 행정작용에는 인정되지 않는 특이한 효력이 있지. 예를 들면 어떤 거야? 공정력, 그죠? 공정력이라는 게 효력이 있지. 이거 뭐야? 설령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세금 부과 같은 법집행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하자, 즉 위법이 좀 있어도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가 아닌 한은 권한 가진 기관이 취소해서 효력을 없앨 때까지는 아무나 효력 부정 못하는 거다.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 유효로 통용된다. 이게 공정력이라는 게 있어, 그지? 근데 공법상 계약은 행정법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건 같지만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위가 아니야.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위법이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다 뭐야? 그냥 무효로 되는 거야. 하자 정도 안 따지고 다 무효만 있는 거야. 하자 있는 거로 판정나면 다 무효야. 응? 취소란 없어. 취소될 때까지 일단 유효, 이게 없어요. 네, 그런 게 이제.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책에 보면
첫 번째 뭐 나왔어? 공법상 계약 개념 얘기했지? 이건 특별히 뭐 외울 것도 없다. 자, 목적은 공법적 효과를 생기게 할 목적. 응?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 합치해서 맺는 관계. 응? 그런 공법행위다. 응? 그래서 뭐 공중 보건이 채용 계약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공중 보건이가 이제 의사인데 군복무 대신에 보건소 같은 데서 근무하는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관계죠. 판례로 이제 공중 보건의 채용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자금이다. 응? 아, 그리고 조금 여기서 더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만약에 이거 위법하게 됐다가 소송으로 싸우려고 그래. 그럼 사법상 계약은 무슨 소송으로 싸워? 사법 관계니까 민사 소송으로 싸워야 돼. 국가하고 개인 간에도 사법상 계약 맺을 수 있어? 국가가 공무원들 필요한데 컴퓨터 100대 구입하는 계약을 한다. 그럼 이거 사법상 계약이고 그 계약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싸우는 거야. 국가든 개인이든. 응? 행정행위는 무슨 소송으로 다퉈? 공법관계니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돼. 공법관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데 행정소송 종류 중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조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이다. 이거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라고 그래서 이게 공권력 행사 다투는 소송 유형이야. 행정소송 중에.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취소소송.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무효 확인 소송. 뭐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이건 공권력 행사니까 이걸 다투려면 공법관계라서 행정소송으로 다투되 공권력 행사 다투는 건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무슨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까? 공법관계야. 공법관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거야. 근데 행정소송으로 다투는데 이거 공권력 행사를 조치를 다투는 게 아니잖아. 행정소송 중에 이렇게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대등하게 맺어진 어떤 관계를 다투는 거 있지. 이런 소송을 당사자 소송이라 있어. 행정소송 종류 중에. 그래서 요거는 공법상 계약은 행정소송 중 당사소송. 이게 기본 틀이야. 보자. 그러면 개념은 그 정도로 하고 유용성과 문제점 있지. 이거 뭐 크게 논점 잡지는 말고 시험에 조금씩 쓰이기는 하는데 우선 이런 걸 생각해. 야, 이거 계약은 이 공법상 계약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될까? 없어도 계약 맺을 수 있을까? 즉 법률 유보 원칙이란 걸 적용받을까? 법률 유보 원칙이 법률의 근거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 법률의 근거 있어야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거 강제로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거야? 강제로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거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국가가 야 우리하고 계약 맺자. 싫은데요? 얼마든지 이렇게 거부할 수 있거든.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그 강제로 불이익 주는 게 아니니까 법률에 근거 없어도 돼. 상대방한테 강제로 불이익 주는 게. 법률에 근거 없어도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나하고 계약하자 하고 좋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계약 맺는 거지. 그 계약대로 따라야 될 권리 의무가 생겨. 계약의 정. 그거는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그에서 그 의무에 따라야 되고 뭐 의무 계약에 정해진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돼.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그지? 그 대신에 이것도 행정작용 이상 만들어지는 법이 규정되어 있는 법이 있으면 법에 위반되게 해서는 안 되지. 그건 뭐 모든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모든 행정작용은 이미 정해져 있는 법에 위반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소위 이걸 법률 우위 원칙은 위반하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건 항상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냐. 즉 법률 유보 원칙이 문제인데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유용성 얘기 중에서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는 강제로 불이익 주는 게 아니라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이 이거 계약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싶다 그러면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계약 방식으로도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있고 계약 방식으로 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게 있어? 상대방 기분 안 상해요. 강제로 똑같은 것도 강제로 해라 이거보다 이렇게 우리 하기로 합의하자. 응? 좋다. 합의하면 마찰 저항을 줄일 수 있잖아.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요새야 안 그러지만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보였어?
예. 넌 학생이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하라. 강제보다는 예. 이번에 뭐 시험 잘 보고 오면 아니면 뭐 오늘 공부 열심히 몇 시간 하면 뭐 사줄게. 좋아요. 공부. 뭐 일종의 계약 맺고 하는 거지. 응? 근데 그게 너무 자주 되면 모든 일을 타협 계약식으로 하려고 해요.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아빠 뭐 해주면 나 이거 할게요. 응? 조건 달고 뭔가 계약하자.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 마냥 가면 안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게 아빠의 무서움을 몰라. 뭐든지 다 계약 방식으로 해야 돼.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문제야. 너무 이걸 너무 많이 활용하고 너무 방만히 쓰면 그 문제점으로 비판받는 것 중에 이게 국가는 항상 뭐가 있지? 뒤에 공권력, 강제력이 있는 거야. 응? 근데 그 공권력을 말하자면 무시할, 그러니까 이 상대방 국민이 다 행정을 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있지. 공권력의 무서움, 공권력이 항상 뒤에 있다는 걸 모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지. 야, 세금 부과 같은 거를 계약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국민 중에 누구? 홍길동, 너 얼마 세금 낼래? 응? 너 소득이 이 정도 내니까 이 정도 내야 되지 않겠어? 아, 근데 소득은 그런데 제가 쓰는 돈이 많아서, 나가는 돈이 많아서 사실은 크게 이익은 없어요. 응? 이렇게 요만큼만 내겠습니다. 그래 좋다. 합의. 이렇게 해서 계약, 세금 부과하면 누구는 협상 능력이 좋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협상 능력이 좋은 사람은 많이 내야 돼요. 이거 무슨 문제를 가져와? 불합리한 차별, 응? 그러니까 평등원칙을 위반한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야. 응? 응? 그래서 거기 문제점, 행정권의 약체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응? 그 다음에 계약 방식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 안 하잖아. 그래도 따로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면 이게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한 거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 집행은 못 들어가요. 법에 따로 근거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 의무 이행을 확보해서 국가 측도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 내야 돼요. 이거 당사자동 제기해서 법원대로 의무 이행 확보해달라고 소송을 해야 돼요. 이게 의무 이행 확보가 쉽지 않지. 세금 부과는 어떻게 돼?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로서 세금 부과한 건 세금 안 내? 법이 어떻게 났어? 법원이 힘 안 빌리고 행정기관이 세무서장 등이 직접 재산 압류해서 경매로 팔았고 세금 확보 징수하게 해놨잖아. 쉽게 해결한다고. 근데 이건 대등한 쪽에서 합의한 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의무이행을 확보해야지 일방적으로 강제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둘째 줄에 상대방의 의무불행에 강제적 실행이 용이하지 않고, 그죠? 또 불공정한 계약, 또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계약 이런 게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우지 말고. 응? 근데 이제 유용성은 뭐야? 법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에 맞는 어떤 탄력적인 행정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하고 잘 협상을 해서 법 지식이 없는 자에도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합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행정을 잘 수행할 수도 있고, 응? 그리고 마찰을 줄일 수 있고 국민한테, 응? 합의 방식으로 하니까 등등 짐작 가능하죠? 별건 없어요. 자, 구별 개념에 나는 5가지 정도 써놨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사법상 계약은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법관계니까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행정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근데 행정계약이라는 용어는 뭐 특별한 성질의 작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이기만 하다면 다 행정계약이라고 총터로 부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도 있을 수 있고 공법상 계약도 있고 그 2가지 다 합쳐서 행정계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부르더라도 논의의 초점은 공법상 계약에 주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국가가 개인끼리 맺는 똑같이 개인끼리의 계약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법상 계약을 국가가 맺는다면 그건 뭐 별도로 특성을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고 민법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돼. 민법 규정대로 따르고. 응?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거론할 필요가 없고 결국은 이 공법상 목적, 응?
공익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이 공법상 계약은 공익 목적 때문에 사법상 계약과 다른 어떤 특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법상 계약에 초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별 큰 논점 없고. 그 다음에 맨 밑에 5번을 먼저 봐. 5번에 보면 행정행위, 특히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서 하는 행위, 쌍방적 행정행위.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라고? 행정기관, 목적은 똑같은데, 공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려는 목적은 같은데,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하고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합동행위. 3번. 공법상 합동행위랬지? 자, 합동행위는, 자, 여러분들 다시 계약의 개념으로 가봐. 계약의 개념. 맨 위에 공법상 계약에 보면, 첫째 줄 끝에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 여기서 반대 방향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반대 방향. 맨 위에 개념에서 맨 위에 반대 방향. 이 반대 방향이 뜻하는 건 뭐냐면, 한쪽이 어떠한 권리를 갖는다면 상대방 그에 상하는 의무를 갖기로 하는 거지. 뭘 생각해봐. 땅을 사고 파는 계약을 맺는 걸 생각해봐. 그러면 땅 파는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땅 팔기로 계약한 사람은 땅 주인, 땅값 받을 권리가 있잖아. 돈 받을 권리. 계약 정해진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지. 그 대신에 무슨 의무가 있어? 땅값을 받으면 소위 땅 문서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죠. 상대방은 그 정반대의 권리 의무를 갖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게 서로 반대의 권리 의무를 갖기로 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게 계약이다 이거야. 반대 방향.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합동행위 있지? 합동행위는 어때? 다른 거 다 똑같아. 공법적인 효과를 생기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합의야? 동일한 방향으로. 요게 합동행위와 계약의 차이입니다. 동일한 방향은 그 행위자 모두가 다 같은 내용의 권리 의무를 갖기로 합의하는 거. 그죠? 그래서 합동행위 예는 뭐야? 예를 들면 뭐야? 무슨 땡땡땡 무슨 조합 설립행위 나오죠? 그래서 밑줄 다 줄이고 조합 설립하는 행위. 우리 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는. 이 조합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조합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재건축 조합을 만들기로 합의. 그치? 이런 게 재건축 조합 설립행위지. 조합 설립행위 하면 계약이 아닙니다. 합동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법적인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를 만들기로 합의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행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의 중요한 부분은 1번 사법상 계약, 3번 합동행위, 5번 행정행위인데, 이제 거기다 좀 앞에 단수로 붙이면 쌍방적인 행정행위가 가장 계약하고 비스무리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다. 그리고 합성행위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어봐. 합성행위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어보자. 여기 우리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 같이 무슨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해. 그래갖고 다수표를 우리 전체 결정으로 하기로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 공동의 행위자인데 투표 행위를 하는데 합의가 다 돼야 돼? 만장일치가 다 돼야 돼? 합의가 될 필요는 없죠. 다 누구는 찬성, 누구는 반대, 무슨 이란, 이안, 삼안 여러 개 안이 있으면 누구는 다 다르게 할 수 있잖아. 다르게, 그러니까 의사 합치가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제각각의 의사를 표시하는데 정해진 규칙대로 다수표를 전체 의견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뭔가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그를 합성행위라고 칭한다는 거야. 많지 무슨 국회에서 무슨 안건에 대한 표결, 그죠? 투표도 그렇잖아. 우리 대통령 선거 치렀는데, 그죠? 한 표라도 더 얻은 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0.07%의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 그죠? 그게 그러면 그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인가? 아니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된 거잖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투표인으로 결정. 요거는 계약하고 다른 점이 의사 합의가 필요가 없는 거지. 응? 물론 우연하게 만장일치가 될 수도 있어. 다 합의가 돼. 만장일치가 우연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란 점이 합성행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자, 공법상 계약의 종류. 일단 제목으로 보면 이 행정법상 계약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누구끼리 계약 맺는 거야? 행정주체끼리 계약 맺는 거. 그러니까 뭐 경기도와 인천시와의 계약, 응? 인천시와 국가와의 계약, 이런 게 다 행정주체끼리 맺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첫째, 행정주체끼리 맺는 계약도 있고, 쌍가루 2번, 국가나 지방자치 같은 행정주체와 개인 내지 사기업하고 뭐 이렇게 계약 맺는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계약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세 번째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은 순수한 사인끼리만 맺는 계약이 아니고 한쪽 사인은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 공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인. 이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로 우리가 포함시킨다는, 엄밀히 말하면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계약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공무수탁 사인과, 그러니까 그 첫째 줄에 보면 사인인 공익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자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인이나, 이 사인인 공익사업 시행자가 소위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한쪽 사인은. 그리고 일반 사인인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 수용 협의, 뭐 이렇게 나왔죠. 이 학자들은 이걸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데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자, 위에 행정주체끼리 맺는 공법상 계약은 1번 공공단체 간의 사무를 위탁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로 안 들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내년도 인천시 지방직 시험 보죠? 지방직 공무원 시험 보지? 근데 지방직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 어디서 하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각 시도에서 제각각 출제했어요. 시험 문제.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자체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고, 시험 보는 날짜도 각 시도마다 다 달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이 각 임용문 공무원 채용은 각 시도가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공무원 시험 및 시험 보는 업무, 시험에 관한 업무를 국가에게 하고 계약 맺고 국가에게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하죠. 그래서 그것도 공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개 들어졌는데 공공단체 간의 공공사무 위탁,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많은 게 이제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계약이죠. 그래서 몇 가지, 특히 동그라미 2번, 뭐 신청받고 별정우체국장으로 지정하는 행위. 그 다음에 3번에 자원 입대. 그 다음에 4번에 환경보전협정 같은 거. 네, 그 정도, 그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밑에 판례 나오죠? 판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거 공법상 계약관계에 맺은 작용이다 하고 판결한 사례들 나오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 계약직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여러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은 임명된 공무원이 되고자 시험 준비하고 있는 거죠?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건 기간을 정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죠. 여러분은 한 번 딱 채용되면 퇴직, 여러분들이 뭐 사표 내고 나가기 전까지는 안 잘리는 거지. 법이 정한 어떤 징계사유에 해당해서 파면에 힘들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되는 소위 경력직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근데 계약직은 아니라 계약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거죠. 신분이. 자,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2번에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도 이게 1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공중보건의 채용 계약. 그 다음에 4번, 5번. 4번도 중요한, 굵은 쳐야 되는데, 시립무용단원으로 위촉하는 거. 시립무용단원 위촉,
시립 합창도로는 위촉 다 공법상 계약관계. 응? 그 다음에 6번 계약, 이것도 공무원, 지방 계약직 공무원인 옴부ds만 채용이, 아니, 뭐, 이것도 계약직 공무원이니까 다 같은 이치로 보죠. 7번 아주 중요. 자, 뭐라 그랬어?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지원 협약, 이 공법상 계약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 문제 나왔는데 6번 공립고등학교에서 산학교민교수로 채용하는 계약. 이것도 넓게 보면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9번은 좀 줄이면 두 번째 줄 뭐라 했어? 한국형 헬기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 개발 협약. 요거 뭐라고? 공법상 계약이다. 따라서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다투려면, 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소송, 그 중에서도 여기는 언급이 없지만 뭐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에 좀 구별을 할 거, 이거 계약이긴 계약인데 행정행위도 아니고 사법상 계약이다. 이게 민사소송으로 다툴 문제다 하는 거. 그래서 사법상 계약으로 본 사례도 외워야 됩니다. 자, 1번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시험 문제에 이른바 공공계약 이런 단어 보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한데 묵히면 한쪽 계약 맺는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그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른바 공공계약. 이름은 실무에서 이른바 공공계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내용인즉슨 뭐야? 뭐 도로 건설하는데 건설회사하고 돈 얼마 줄 테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건설하자. 이거 계약 맺는 거 사법상 계약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명칭은 이른바 공공계약이라고 실무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사경제 주체로서 사법상 계약을 맺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국가가 맺는 계약이라도 사법상 계약에 해당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떻게 해야 돼? 다 사법 규정과 사법 원리에 따라 해결되는 거다. 이게 이어지죠? 1번 꼭 알아두고요. 자, 2번도 또 중요합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자, 두 번 사법상 계약이야.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하고 어떤 사법상 계약을 맺을 때도 법이 정해져 있다고. 그 국가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무슨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라고. 근데 그걸 어기고 했다면 그 사법상 계약은 무효다. 그러니까 사법상 계약도 법에 어긋나게 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뭐 1번하고 똑같습니다. 즉, 두 번째 줄에, 첫째 줄 끝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자, 두 번째 줄, 공기업이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이른바 공공계약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사법상 계약. 자, 5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 이건 무슨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민사소송으로 다 대상이 되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6번, 7번 토지 등의 협의취득. 협의취득이 뭐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상대방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을 해서 합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협의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협의취득이라는 단어만 보이면, 토지 등의 협의취득 보이면 사법상 계약.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고 땅값을 얼마로 보상금으로 주기로 했대. 그건 뭐야? 그게 7번. 손실보상
협의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것도 사법상 계약. 응? 자, 그 다음에는 9번. 최근에 잘 나옵니다. 9번 뭐라고 그랬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무슨 계약을 체결했대? 자원 회수 시설과 부대 시설을 운영 유지 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었대. 자원 회수 시설 있지? 이게 쉽게 말하면 요새 뭐 아파트 단지에서 뭐 쓰레기 수거하고 하는 거 있지? 그 업체하고 쓰레기 수거, 재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응? 그거 뭐라고? 사법상 계약. 이거 최근에 판례가 비교적 최근에 나와서 시험에 요새 자주 나오는 거예요. 사법상 계약 물으면 자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0번은 또 최근 판례인데 이건 아직은 안 나왔어. 응?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국가가 거기 국가 간데 가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조사가. 그지? 국가 사인과 이렇게 됐지? 가가 빠졌어. 조사. 국가가 사인과 맺은 국유 임산물 매각 계약. 그죠? 국유 임산물. 국유 임산물이면 뭐야? 소유자는 국가 건데 임산물이니까 뭔가 나무에서 나오는 뭐 버섯이라든지 뭐 이런 거지, 그치? 국유 임산물 또는 나무 자체, 벌목한 나무를 개인한테 계약 맺고 파는 거지. 사법상 계약. 그 다음에 11번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그래서 학교 회계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와 근로계약 맺는 거 있지? 요것도 중요. 또 사법상 계약이라고 봤다. 한편 이거는 이제 세 번째 거. 이거는 계약이 아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한 게 아니고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한 행위다 해서 그것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이것도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대상인데 항고소송이라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대상이라고 판결한 1번. 자, 1번에 여러분 키워드는 뭐지? 맨 앞에서부터 공부한 사람은 알지? 행정재산. 개인으로부터 기부는 받았는데 그 기부받은 재산인데 이거 용도가 행정목적으로 쓰이도록 이미 지정이 된 재산이야. 응? 그래서 행정재산을 기부자에게 너 기부한 자 몇 년간 네가 사용하고 이익을 얻어도 돼. 사용수익 허가하는 조치 있지? 이거 배웠잖아. 이거 학문상의 특허라는 행정처분이다. 응? 그 다음에 2번. 2번도 다 배운 거야. 관련돼서 여기 나오니까 또 써준 겁니다. 자,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이 뭐야? 1번에서 말하는 행정재산에 속하는 거야.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을 특정인으로부터 특정 개인이 자기가 주차장 운영하고 싶대. 자기한테 주차장 운영권을 달라고 신청이 와서 그래 너한테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운영권을 준다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명칭은 계약을 붙였죠. 계약자를 붙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은 신청을 받아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사용수익할 권리를 부여주는 특허라는 행정행위다. 행정처분이다. 응? 그 다음에 3번 이른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고 법이 있는데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주는 조치. 이건 내용적으로 보면 당신을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로 지정해준다는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에요. 응? 이런 거 잘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재활용 자원화 시설 민간 위탁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행위는 특허다. 이것도 특허랑 행정처분이다. 뭐하고 비교해야 돼? 지금 공부한 4번하고 왼쪽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6번하고 9번하고 좀 구별을 해야지. 자, 지금 먼저 4번을 뭐냐면 어떤 업체를 뭐 하는 거죠? 너를 재활용 자원화 시설 이거 사업자로 선정한다. 이건 특허고 그러면 9번 아래 페이지 9번 하면 선정된 업체하고 어떻게 하자. 응? 이걸 처리하면 뭐 얼마 처리하면 한 달에 얼마씩 주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부 내용을 합의한 거 있지. 이거는 계약이래. 공법상.
너를 사업자로 지정하는 거, 자원 재활용 시설 사업자로 선정하는 거는 특허. 선정된 업체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합의, 거기 보면 뭐 협약 맺은 거는 공법상 사법상 계약한 거. 응? 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5번. 5번은 자,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냥 읽어보자. 택시 회사들의 자발적 감차와, 응? 그러니까 요새는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택시 숫자가 어떻게 된 거죠? 요새는 택시를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택시가 잘 안 잡히고 문제가 많다는 거지. 근데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택시가 너무 많았어요. 그게 문제였어. 그래갖고 정부에서는 택시를 줄이는 게 정책 목표였어요. 그래서 택시 회사들에게, 그러니까 개인 택시 면허도 잘 안 내주고, 그다음에 택시 회사들에게 택시 숫자를 줄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제로 줄이라고 하기 전에 택시 회사들한테 택시 숫자를 자발적으로 줄이라. 이 자발적으로 감차하고, 그에 따르면 택시 숫자 줄인 만큼에 대해서 감차 보상금이라고 보상금을 주겠다. 응?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합의를 했어.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이 감차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감차를 이행 안 하면 이제 행정연이 강제로 감차 명령을 내릴 거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야. 요거 뭐라고 봤어? 뒤에 이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법에 보면 뭐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감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것이지 이거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어차피 이거는 당연히 직권 감차 명령 하게 돼 있는 거다. 응? 그래서 이게 고등법원에서는 고등법원에서는 이걸 공법상 계약으로 판결했는데 대법원이 판결 잘못했다. 응? 계약으로 볼 게 아니다. 이거는 법이 정한 감차 명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말하자면 감차 명령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하면 단서를 붙이고 스스로 감차를 하고 감차하기로 하고 보상금 줄게 했는데 이걸 안 따르면 감차 명령 내린다는 이런 조건 그러니까 부관을 붙인 행정 처분을 한 거로 보는 게 맞다 그러면서 계약으로 안 보고 처분으로 판결한 사례예요. 자, 이런 거 알아두세요. 근데 시험은 길게 안 나오고 그냥 감차 명령은 처분인지 아닌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고 나면 법적 근거와 한계액이 있어요. 첫 번째, 공법상 계약 맺으려면 법률에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왜? 강제로 불이익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번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법률 유보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번 이미 정해져 있는 법과 원칙에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법률 우위 원칙은 당연히 적용받는다. 응? 자, 위로 올라가면 새로 작년도 2021년 3월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 조금 봐왔던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없는데 이 공법상 계약은 규정을 해놨어요. 뭐라고 규정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자, 행정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에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률 우위 원칙 지켜야 된다는 거죠.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이른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자, 밑줄 쳐줘요. 계약의 방식 뭐로 하래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하라는 얘기죠. 공법상 계약은 구두로는 안 된다. 문서로 하라고 이미 명문화해 놨습니다. 문서로 해야 되며, 그다음에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공성과 계약의 공공적인 목적 성격, 계약의 공공성과 또 다른 국민인, 계약 맺는 자가 아닌 다른 국민인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계약을 맺으래요. 자, 이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내려오면, 자, 공법상 계약은 보통 국민하고 강제적이지 않게 행해지는 그런 행정 영역에서 계약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적 방식으로 해오던 영역에서도 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또는 성질상 허용되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 영역 같은 데가 이렇습니다. 환경 영역에서는 환경보호 영역, 환경행정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국가가 법으로 딱 환경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 지켜라, 이 기준 위반하면 뭐 처벌한다, 제재한다, 이렇게 해서 명령 강제 방식으로 주로 행해왔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뭐 여기 인천시에서 보면 인천시장하고 인천시가 어느 기업하고 계약을 맺어. 야, 이 법이 정한 기준으로는 1ppm 이상으로만 배출 안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더 낮추자. 우리는 좀 더 우리 도시를 좀 청정한 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다. 그래서 우리는 0.9ppm 이하로만 배출하자. 뭐 이렇게 해서 좋다. 대신에 기업에게는 뭐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지 시가 보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뭐 20년간 사용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무상 사용을 허용한다니, 이런 식으로 해 인센티브를 주면서 계약 방식으로 뭔가 환경 오염물질을 더 줄여서 법이 정한 기준보다 줄여서 내보낼 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았다는 게 일본에서 먼저 해봤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야. 강제로 막 이 기준치, 법이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는 배출하지 마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방식보다는 요게 더 효과가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거에 권력적인 방식으로 해오던 행정 분야에서도 이렇게 계약 방식으로 행해지는 게 유용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자, 시험에 또 중요한 부분, 법적 규율의 특수성. 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 규율의 특수성.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겠지? 왜 그러냐면 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행정행위하고도 성격이 좀 달라. 그렇다고 이거 공익 목적을 위한 거니까 사법상 계약하고 달라. 그러니까 공익 목적도 고려해야 되고 공권력 행사 조치가 아니니까 행정행위에 적용되는 그 논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독특한 논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법적 규율의 특수성 그랬죠? 자, 행정기본법은 공법상 계약 체결에서 아래와 같은 기본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근데 이게 올라가 버렸나 봐. 그 위에 있는 행정기본법 27조 있죠? 위에 그 페이지 위에 있던 거 있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여기다 위치를 여기다 해놨는데 편집자가 위로 올려 써놨는지, 어쨌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행정기본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한 경우에 계약 맺을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다만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약 맺어라. 계약은 문서로 해라. 또 계약 맺을 때 공공목적, 공공성과 제3자, 다른 국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라. 이렇게만 규정을 해놨다는 거지, 그지? 한편 셋째 줄, 이미 1996년에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 맺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 절차에 대해서 아무 규정을 안 두고 있다. 그런 결과 뭐 계약이 정한 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게 없으면 마지막 줄 계약에 관해서 정해놓은 민법 규정을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계약의 성립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계약 맺을 때 1번 첫째 줄 어떻게 돼요? 계약 체결이 사실상 강제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이 사실상 강제된다는 건 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계약 맺을 저기 딱 한 업자하고만 계약을 하도록 정해놓은 경우, 그러면 계약을 맺고 안 맺고는 사실 자유가 없고 계약을 맺으라고만 하고 내용은 좀 알아서 이제 합의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게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끔 사실상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계약 체결이 강제되거나 계약을 맺고 난 뒤에 행정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계약의 내용은 자유롭게 맺을 수 없고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에 의해서 획일화 정형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합계약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부합계약이라는 용어가 있어. 이게 뭐냐면 거기 써 있듯이 계약을 맺는데 보통은 우리가 계약 맺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의견을 내고 합의해서 계약을 맺는 거지만 이 부합계약이란 건 계약의 형태를 띠는데 어느 한쪽이 계약의 내용은 다 정해놓고 다른 한쪽은 yes 아니면 no 선택권만 인정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칭합니다. 응?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예로 민법상, 사법상 계약인데 여러분들 은행 가서 예금하잖아. 그 사법상 계약 맺는 거야. 은행하고 여러분하고. 근데 어떻게 돼? 은행이 다 그 예금에 대해서 이자율은 얼마고 다 정해놨죠? 여러분들은 가서 뭐만 선택해? 근데 이 예금을 할 건가 말 건가? 응? 이것밖에 없잖아. 내가 그 은행하고 예금하는 데 대해서 이자율이니 이런 걸 내가 조건 바꾸자 정할 수 있어요? 보통 없죠. 단 돈이 많으면 가능해. 내가 돈이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은행에 가서 내 돈 여기다 예금하려고 하는데 이자율을 얼마 줄 거냐? 협상이 가능해요. 응? VIP 대접 받으면서.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지. 은행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만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여기 우리 학원에 계약을 했어요. 사법상 계약 맺은 거야. 원장님하고. 응? 근데 여러분들이 학원에 왔는데 나 이 시간에는 나 이거 다른 일이 있어서 수업 못 들어요. 응? 나 이 수업은 딴 날짜로 해주세요. 이거 안 되죠? 나 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과목 딴 선생님으로 듣게 해주세요. 안 되죠? 학원에서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선생님으로부터 들을 건가 말 건가만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있죠. 이런 게 부합계약의 성격을 갖는 거야. 계약인데. 응? 그래서 이 행정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에는 이런 부합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응? 그 특성.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아까 행정기본법 내용, 그죠? 계약 맺는 계약서 작성하고 공공성과 제3자의 관계 고려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한 거, 그죠? 자, 3번 첫째 줄. 공법상 계약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 안 해주면 계약이란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응? 너무 당연한 걸 시험에 쓴 적이 있어서 한 줄. 자, 효력의 특성이 있어요. 공법상 계약의 효력. 1번, 마음대로 계약을 맺고 나서 그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를 포기하거나 이런 거 안 되는 게 많다. 읽고 지나가세요. 2번이 중요합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입니까? 아니죠. 그 옆에 있는 공정력, 불가증력 이런 건 다 뭐예요? 공권력 행사 중에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효력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두 줄. 일단 두 줄. 계약 맺고 난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해제는 계약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거고 해지는 이후부터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하는 게 해지인데 계약 해지에 관해 민법 규정은 공법상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 두 줄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부연 설명한 게 민법에 따르면 계약을 맺은 양쪽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응? 다만 상대방한테 잘못이 없으면 어떻게 돼? 상대방 피해를 물어주는 조건 안에. 응? 그래서 우리가 무슨 원래 전세 계약 맺으면 보통 2년 살죠? 2년 보장되죠? 근데 2년 안 살고 1년 만에 나 집 사갖고 나가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응? 2년 계약을 맺었지만 1년 만에 내가 집을 아파트 당첨돼서 내 집으로 이사 나가게 됐어. 그러면 집주인하고 계약을 깨는 거지. 계약 해제. 응? 해지지 이제. 더 1년
1년 만에 계약을 해지시켜. 그 대신에 집주인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그러면 집주인이 입는 손해는 배상을 해주고 계약을 깨는 거죠. 그죠? 어느 쪽이든 민법상 사법상 계약은 어느 쪽이든 계약을 깰 수 있다고. 그런데 이 공법상 계약은 상대방 측이 함부로 계약을 깨면 공익목적 달성에 갑자기 큰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부연 설명해냈지. 두 번째 줄에 계약을 맺고 나서 중대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국가 등 행정 주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응? 그런데 상대방 측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응?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닌 게 특성이죠. 응? 그죠? 국가는 계약을 깨도 되는데 상대방은 계약을 깨면 안 되는 거로 봅니다. 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면 공익목적 달성에 큰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 상대방이 계약을 깨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사정이 발생했으니 계약을 깹시다 하고 행정기관에 신청을 해서 행정기관이 좋다 해야만 계약을 깨는 거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 비대칭적이지, 국가 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도 되는데 상대방 측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특성이란 거예요. 민법에 따르면 양쪽 다 가능한데 행정법상의 계약은 양쪽 다에게 똑같이 인정 안 해준다. 응? 2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연결되는 거 4번. 공법상 계약에는 행정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이 인정 안 된다. 공정력이 인정 안 된다는 결과는 뭐야? 계약의 성립, 계약에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 정도와 관계없이 계약에 하자 있는 것으로 판단나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지. 취소 사유 있는 계약은 없다는 거야. 응? 이거 중요.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에 동그라미 1번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행정절차법에서 또 배우게 되는데, 네, 행정 주체 측에서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는, 계약을 맺는 것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나하고 계약 맺자 좋다, 대등한 의사표시에서 합의해서 맺어진 거지. 근데 계약을 맺고 나서 너하고 이제 더 이상 계약 그만, 계약기가 끝났으니까 너하고 이제 더 이상 계약 안 하겠다. 이것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너하고는 더 이상 계약하고 싶지 않아 하는 대등한 의사표시일 뿐이다. 따라서 근데 상대방 측은 나하고 계약을 연장하자 그래. 근데 국가 측에서 당신하고는 계약 연장 안 할래 하고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역시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나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다투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계약 연장 신청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대등한 의사표니까 공법관계고 대등관계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든지 해야지. 어쨌든 자 1번. 행정주체 측에서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2권 들어가면 처음 배우게 되는데, 행정절차법은 공권력 행사인 처분을 할 때는 왜 이런 처분한지 근거와 이유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하라고 돼 있는데, 처분이 아니니까 왜 계약을 해지하는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번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하네요. 자, 공법상 계약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 측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 안 한다고 해서 자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규정은. 따라서 두 번째 줄, 상대방 측에서 계약에 정한 의무를 불이하는 경우도 행정주체는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등관계니까 원래. 그리고 3번, 공법상 계약 자체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에 의하며, 그리고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뭔가 무효임을, 이 계약이 무효라는 걸 확인해달라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의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당장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소송을 하는다. 이 두 줄 꼭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 뭐 같은 얘기입니다. 당사성으로 다퉈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줄에 공법상 계약에 관련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그거는 판례에 따릅니다. 민사송하는 거죠. 손해배상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무조건 다 민사송으로 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계약 자체의 문제점을 다투는 소송, 계약 자체의 성립,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판례예요. 자, 판례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 번호 없죠? 자, 내년에 보라색 글씨로 뭐 있어요?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맺은 법률 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서 종료시키는 행위는 성질이 뭘까요?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 그거는 경우에 따라 공권력 행사 조치로 평가될 수도 있고 대등한 의사표시로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한마디로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그게 핵심입니다. 읽어보면 자, 그 까만색 글씨 첫째를 읽어봅시다. 행정기관이 자신과 상대방과 사이, 행정기관이 상대방 국민하고 사이에 맺은 법적인 관계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그건 곧바로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행하는 처분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일방적이라는 말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아니,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맺은 것도 예를 들어 집주인이 오늘로 계약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끝낼 수도 있잖아. 응?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끝냈다 하더라도 그게 일방적일 뿐이지 권력적이라든지 아닌지는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 규정 보고 상황 보고 다 따져봐서 따라서 이게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곧바로 공권력 행사인 처분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이거는 애초부터 대등한 입장에서 공법상 계약관계를 맺었다가 그 계약관계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대상이라고 본 사례. 첫 번째, 아까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이 공법상 계약 맺은 거라고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너하고는 이제 계약 그만한다라는 의사표시, 해지 의사표시,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의사표시,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될 문제다. 2번, 공중보건이 채용계약도 공법상 계약이고 그 계약 해지하는 의사표시도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될 사안이다. 3번, 지방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도 마찬가지. 서울시 시립무용단원 단원으로 위촉을 했다가 위촉한 게 뭐야? 계약관계 맺은 거죠? 그랬다가 이제 너는 더 이상 재위촉 안 한다. 해촉한 거. 이거 대등한 의사표시. 공법관계에서 하는 대등한 의사표시니까 당사자송으로. 그 다음에 뭐 시립, 광주 시립 무용단 합창단원인가? 시립 합창단원 재위촉을 거부한 거예요. 재위촉은 위촉이 공법상 계약관계 맺은 건데 계약 기간 끝나니까 너하고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하고 다시 계약 맺자면서 재위촉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 대등한 의사표시. 당사송으로 왜 재위촉 안 해주는 거? 응? 위법이고 당시의 이익을 침해한다? 당사송으로 싸워야 된대. 응? 그 다음에 6번. 아까도 나왔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이거 딱 시험 문제 나오면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딱 이 단어로 기억하는 거야.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 얘기하겠어? 애초에 그거 협약 맺은 거 공법상 계약을 맺은 거다. 그랬다가 아마 이 협약 그 중소기업에게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 줬단 말이야. 지원금을 줬는데 이 중소기업에 돈 받고 엉뚱한 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적발하고 야, 너 협약 해지. 그리고 너 지원금 받은 돈 다 반환해. 반환 조치 있죠? 이거 성격.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끝에 굵은 글씨 포함해서 두 번째 끝에 자, 중소기업 지원 협약 해지하고 뭐야? 환수 통보한 행위의 성격. 협약 해지 및 환수 통보는 뭐다?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의 의사표시.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다투려면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일이다. 응? 자, 오른쪽에 아까 나왔던 판례들 나오죠. 공립고등학교에서 산학 겸임교수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 따라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어. 응? 끝나서 이 교사는 계약 기간을 연장, 즉 갱신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갱신 거절을 했대. 그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는 공권력행사인 처분이 아니다. 대등관계의 의사표시다. 네, 8번. 아까 계약직 공무원이 옴부ds만 채용행위도 공법상 계약. 응?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서울시에서 옴부ds만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중 최종 합격자로 공고된 자에 대해서 시장이 임용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행위는 말하자면 계약 거부 행위로 본 거죠. 계약 거절 행위라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일이다. 공권력행사의 처분이 아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파란색 보라색 공법상 계약의 갱신 등 나왔는데 1번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에서 정한 채용 기간이 만료됐어. 채용 기간 만료한 경우 채용 계약을 연장해 갱신하거나 채용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두 줄이 끝입니다. 재량에 맡겨져 있는 건데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이상 거절했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재량에 맡겨져 있는 거다. 2번 채용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하는 의사표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야. 이 사람 이 무효 확인을 소송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채용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채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뭐가 되죠? 나중에 다른 데 간다든지 다른 공무원으로 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이거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해야 돼. 이게 다시 지방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은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이 거기 하여튼 읽어보세요.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까 불이익이 생긴다. 무효임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이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 처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한 판결 사례들이 있죠. 자, 1번 지방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보수를 삭감한 조치.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 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는다 그러면서 근무 실태를 다 감사한 다음에 이 몇몇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 한강변에 가서 쓰레기 줍고 와. 하면서 그런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월급을 다 깎았어. 보수 삭감. 근데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삭감 조치는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반직 임명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 깎는 징계 조치가 감봉이라는 조치예요. 감봉. 일반 공무원에 대한 감봉이라는 징계 처분과 똑같은 거다. 그렇다면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감봉 조치를 하려면, 감봉이라는 징계 조치를 하려면 그 사람한테 왜 감봉하는지,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람 의견을 다 들어보고 최종 감봉 처분을 내리고, 감봉 처분을 내릴 때는 왜 내리는지 근거까지 다 제시하고, 거기에 승복 못하면 상대방에게 이른바 소청이라는 걸 제기하고, 소청 구제 안 되면 소송 가고, 이렇게 다 절차가 보장되어 있는데 비해서 지방 계약직 공무원은 시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보수 삭감 조치를 하고 근거와 이유도 안 밝히고 상대방한테 무슨 억울하다고 소청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지방 계약직 공무원에서 보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조치는 채용 계약에 정해진 특별한 약정이 따로 없는 한 다른 지방 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에 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 판례 속에 이거
보상금 조치는 공권행사인 처분으로 봐야 되고, 처분할 때, 불이익 처분할 때 지켜야 되는 공무원 징계 절차 같은 절차를 지켜서 했어야 된다.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말은 좋긴데, 이른바 BK21 사업. BK라는 게 브레인 코리아예요. 브레인 코리아의 앞글자를 따서 BK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영국에서 뭐 나왔더라? 그 세계 대학들 무슨 평가했어요. 영국의 무슨 평가 기관이.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긴 한데 전 세계 50 몇 등이에요. 세계 대학 순위가. 응? 그래서 이제 주로 영국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중국 몇 개 대학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상위권에 가는데, 우리나라 서울대는 50위권이에요. 그래서 50위권, 그리고 아마 100위권 안에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이렇게 몇 개 대학이 한 100등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응?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세계 대학 중에. 자, 어쨌든 우리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 대학도 연구 중심,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이제 각 대학에 공문을 내려보내. 그래가지고 각 대학의 교수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어떤 연구 과제, 자기가 이런 걸 연구하겠다. 응? 그래서 과제를 제출. 그래서 그걸 심사해서 선정되면 몇 년간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거야. 응? 수년간. 이런 사업이야. 이게 BK21. 그래서 두뇌한국 코리아 사업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교 연구팀이 선정이 돼서 국가로부터 막 연구비 막 10억 막 이렇게 받는 거야. 한 5년간 막 10억 받아갖고 연구비 진행. 응? 근데 다 연구비도 줬는데 이 연구비 엉뚱한 데 쓰는 게 적발이 된 거야. 응? 유흥비로 쓰고 막 이런 게 적발이 되니까 뭐 했어? 여기서 보면 1번 그 협약 맺은 거 있지? 연구개발사업 협약 해지 통보. 해지 통보는 뭐라고? 결론이 공권행사인 처분이래요. 응? 자,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이 BK21 사업 연구협약 해지 통보는 대등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다. 응? 1번 중요. 동그라미 1번 중요. 그 다음에 1번이 주로 나오는 거고, 동그라미 1번이. 2번은 뭐야? 2번은 그 연구팀장 이거 징계해라 하고 대학 측에 요구한 거야. 이거는 대학 측에 강력히 권고한 것일 뿐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이거는 권고에 불과하니까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래. 응? 자,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을 중시하세요. 1번. 네, 그 다음에 3번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취소하는 거. 응? 산업단지 입주 계약 취소시키는 거 공권행사인 처분. 3번은 입주 변경 계약을 취소하는 거. 4번은 입주 계약을 해지하는 거. 응? 다 비슷한 위치야. 네, 그 다음에 5번은 환경기술개발 사업을 협약으로 아마 연구비 주면서 이게 이제 연구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 후에 연구 개발 그만해라, 연구 개발 중단하라는 조치 및 연구비 집행 중지 조치, 이것도 처분이다. 응? 그래서 이게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해서 관계를 종료시킨 게 앞에는 대부분 계약관계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처분이 아니라 그런 게 있고, 뒤에 지금 한 건 공권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있죠. 이거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다. 응? 자, 여러분이 하나 방법이 없습니다. 응? 시험 문제는 뭐 그대로 내는 거니까 어떻게? 응? 자.